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한근희입니다. 오늘 제가 그 피스페어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의료 쪽에서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은 그 영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피스페어 같이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그 원격 의료 혹은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하는데 그 비대면 의료가 무척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개인정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민감한 의료 정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먼저 좀 살짝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 현황을 소개드리고 그러한 비대면 의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개인 건강 정보라든가 의료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호할 거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작년부터 지금 글로벌하게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활성화된 것이 이제 비대면 의료와 원격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료 쪽의 상태의 변화를 보면은 의료 시스템 전체가 환자 관리 위주였었던 예전의 방식에서 앞으로는 이제 건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팬데믹 이후에는 그 공중보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전염병 성격의 그러한 환경이 이제 그 공중보건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럴수록 또 이제 각종 건강 정보가 여러 갈래로 수집이 되고 있고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요거는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최근에 지금 국감이 진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그 국감장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은 약 한 8만 곳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11,600여 곳, 즉 6곳 중에 한 곳 정도가 비대면 진료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진료 건수로는 265만 건에 대한 그 원격 진료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본 환자 수는 무려 13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약 한 400억 원 정도가 이 원격 진료에 의해서 이제 소진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또 아주 특이한 그 여기 자료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의사협회나 다른 의료기관들이 많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었는데 그 사연이 이제 과도하게 상급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위주로 몰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자료가 그 동네의 의원급에서 원격 진료가 발생된 게 무려 190만 건이었다라는 아주 특이한 그 자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그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그 전화 상담이나 처방 혹은 대리 처방을 이제 허용을 하게 돼서 현재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논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그동안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필요한 비대면 기술로 첫 번째가 비대면 의료가 꼽혔고 이것은 그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제 논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재택근무하는 방식대로 그 원격 근무와 또 우리 비대면 구매 그래서 배달시켜서 식사하거나 하는 것들 또 비대면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이 나타난 케이스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비대면 의료가 그렇게 상당히 큰 그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취약계층이 의료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또한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에 상당히 좋은 그 효과를 보고 있고 또 병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하는
그 대기 시간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다. 또한 감염 위험도 감소가 되고 환자들이 스스로 우수한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그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 조사 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2018년도 데이터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이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씁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슬라이드에서 원격 의료와 일반 의료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비대면 의료 쪽에서는 집중된 그 진료과가 방사선과라든가 정신과라든가 뇌졸중 환자를 다루는 쪽, 피부과 그런 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그 활용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병명으로 보면 이제 심부전이라든가 당뇨, 만성 폐질환, 고혈압, 이러한 그 만성 질환류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의료가 그러면은 마냥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느냐? 사실은 약간의 두려움이나 곤혹스러움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지금 약간의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환자나 의료진이나 다 그 공히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환자 쪽에 좀 더 특화돼서 우려 표명하는 것은 그 원격 진료를 받을 때 그 정확도가 얼마나 있을 건가. 왜냐하면 대면 진료일 경우는 우리가 촉진이라든가 문진이라든가 혹은 청진기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환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원격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보면은 결국 그런 것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고요. 의료진은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 앞에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진료와 진단과 처방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오진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그 홈페이지 해킹 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약 10여 개의 정보가 유출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어서 안산에 있는 병원은 아예 그 전체 진료 기록 일체가 다 삭제 또는 암호화돼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이 그 환자 7,000명의 정보가 그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 유출된 파일에는 그 환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진료명 등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 서울대병원을 해킹한 것이 북한 소행으로 지금 판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이유는 그 정계나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서울대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 의료 행위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그대로 거기서 다 저장돼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데, 대개 지금 이제 더 그 개인정보가 여러 갈래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 분야에서 IoT라고 하는, 의료 IoT라고 하는,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IOM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메디컬 싱즈 해가지고 의료 그 사물 인터넷 기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아주 보안이 취약해가지고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 기업인 체크포인트가 밝힌 바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의료 IoT 기기들, IOMT 기기는 전원이 항상 켜져 있어야만 되고 또 네트워크에 상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서 여기에 만일 데이터나 기기가 잘못 동작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고 환자에게도 상당히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헬스케어의 IoT 시장 규모는 나날이 지금 그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 그 자료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듯이 그런 그 의료 기기들이 그렇다면은 보안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었을까라는 것이 참 그 아쉬운 점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의료기관 방문해서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 장비라든가 CT라든가 MRI 이런 장비들은 그 장비 하나의 그 내부에 PC가 최소한 서너 대 이상 같이 동작을 해야만 CT나 MRI나 초음파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PC의 운영체제가 아주 낡은 OS를 쓰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해킹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또한 또 빗글래스라는 회사가 이번에는 의료 분야에 침해된 경우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4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침해 사고가 해킹이나 IT의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은 침해 사고에 의해서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된 거냐. 이 정보라는 것은 의료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료 분야에 특화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거니까. 그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환경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모바일 장비, 요즘은 의료진이 우리 입원 병동이나 외래 병동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할 때 보면은 그 패드라든가 스마트폰, 기타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엑스레이라든가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그 휴대형 포터빌리티가 있는 그런 기기들은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으로 분석해보고 요 3가지 유형 아닌 기타 이렇게 해서 기타에서는 이제 의료 문서가 진료 기록부라든가 치료 자료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니까 거의 한 70여 %에 해당되는 것이 해킹이나 IT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아주 그 해킹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작년 1년 거를 조사한 그 전체 데이터에서 보면은 그렇게 침해가 되었을 때 혹은 침해 당했을 때 발생된 것은 모든 기록의 약 90% 이상이 유출되거나 노출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1년 것을 분석했을 때 그 재작년의 데이터에서 작년의 데이터의 량이 늘어난 것을 보면은 거의 55% 이상 증가됐더라. 폭증된 거죠. 더불어서 이것을 이제 단연간의 자료로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의 유행이 이제 2020년에 폭발적으로 해킹이나 IT 사고에 의한 침해 건수가 늘어났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그 로그 그래프를 그리듯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죠.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침해당했을 때 약 2,600만 명에 대한 자료가 조사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2,400만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전부 피해가 갔다. 즉 이것은 그 해커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약 $429 정도의 손실이 있었을 거로 보는데 침해 건수당. 그런데 2020년에는 무려 $500 정도로 증가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아쉬운 것은 의료기관이 침해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도 약 100여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 복구하는데도 약 236일 정도가 소요됐더라.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그 금액적인 낭비 요소는 수십억 달러가 되더라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재 매달 그 여러 가지 그 침해 사고 때 조사해보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은 그 과태료나 그 과징금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여러 그 기관들이 봤지만 이 중에 꼭 한두 군데 이상은 의료기관이 포함이 돼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침해
그 법규 위반한 그 내용들은 보면 그 일례로 의료 쪽만 보시면요. 그 개인정보 처리 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즉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됐더라라는 거고요. 그 전달에는 또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2개의 그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사례를 살펴보면 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혹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문서가 유출되었고, 또한 그 이 유출된 것을 인지하고 나서도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통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아주 고위식별 정보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그런 의원에서 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고 존재하는데요. 그럼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 위반해서 교통 위반 딱지라고 하죠. 그것을 받았을 때 내는 것, 이런 건 이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징금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게 이제 과징금입니다. 벌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형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 상태의 처벌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벌금형은 면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냐? 그게 아니고 유럽은 이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상당히 강력한데요. EU의 그 GDPR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소 수천 유로에서 수백만 유로까지 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예 제가 위에 보여드린 사이트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중점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에서 GDPR 사상 최고 금액인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GDPR의 투명성과 정보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정을 했고, 더불어서 이 회사가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무려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고요. 특히나 유럽 쪽에서 유명한 기업인 H&M 같은 경우는 의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판매하고 있죠, 유명하게. 그런데 이 회사는 개인정보를 불과 몇 건 안 모았는데, 그리고 활용한 것도 몇 건 안 됐었는데 워낙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과평가하고 고용 관련해서 해고할 건가 혹은 계속 유지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활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무려 3,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다라고 그래도 영국도 이제 GDPR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작년에 무려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 메리엇 그룹에서 1,84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8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절반가량을 지금 면제 조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80여억의 과징금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경감 조치 받은 사연이 500억 이상의 벌금에 처할 거였는데 여기 일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또 관련된 침해 사고 사례를 즉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이 회사가 어떤 특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또한 여기가 적극적으로 데이터가 털린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포렌식 툴 제공하는 거와 전체 패스워드를 초기화하고 기타 등등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80억을 경감해 줬다. 그렇지만 그렇게 경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9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어떨까요? 미국은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최고의 벌금에 처해졌지 않는가 싶은데요. 무려 5조 9천억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그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 컨설팅하고 하는 그 회사가 대통령 선거에 그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여기에 그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려가지고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특히나 마크 주커버그가 딴짓 할까봐 아예 그 내부에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분기별로 이런 게 제대로 조치 취해지고 감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고요. 만일 이 증명이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명이 될 때는 민형사상의 처벌까지 가능토록 아예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EU의 GDPR과 같이 그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2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현재 1단계로 EU GDPR 상의 그 초기 결정을 통과한 상태고요. 우리 법이 2차 개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아마도 최종적인 그 적정성 평가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EU 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시켜서 뭔가 작업을 해야만 할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의 이용이나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한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정보가 외국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필히 법적인 조건들을 잘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작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2차 발의된 법의 내용에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비즈니스 하면서 개인정보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그 처리자와 취급자 모두 그 GDPR에서 요구되는 그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지금 GDPR의 아티클 32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만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셔야 될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는데 해외로 뭔가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EU의 사이버 보안 지침이라든가 개인 데이터 보호 지침 등등등. 그다음에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영국의 그 국립사이버보안센터 NCS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지침,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이제 내놓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보안 조치 지침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되고 국제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결국 ISO 27000 시리즈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장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이것은 이제 텔레메디슨 아주 가장 소규모적으로 보면 텔레메디슨부터 볼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텔레헬스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아예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이헬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의료에 딱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레벨로 보셔도 좋습니다. 원격 자문이라든가 원격 교육. 일례로 보면은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즉 전공의라고 요즘은 이름을 붙이고 있더군요. 그 전공의들을 교육시킬 때 그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로우 레벨이고요. 그 위의 상급이 이제 페이션트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 감시를 하는데 원격에서 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레벨 2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협진까지 하는 것을 레벨 3 정도로 보고,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원격 치료나 원격 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레벨 4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국제 표준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건 설명드리고요. 그러한 그 비대면 의료 혹은 원격 의료 서비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재택이라든가 어딘가에 이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나 요양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 원격으로 중간에 이제 실증센터를 거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원격으로 1차 의료기관이나 2, 3차 의료기관에 넘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방문 간호사가 서포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아마도 원격 의료가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 코비드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비즈니스 유형입니다. 여기 3가지 유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닥터 나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하고 약까지 이제 배송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서비스로. 그 다음에 하이카디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제 화상 투약기, 그 원격으로 화상 투약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따라서 원격으로 의약품이 배송되는 이런 체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게 의료법상 합법적이냐 뭐 이런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살펴본 사례인데요. 충남 홍성에 있는 의료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그 원격 의료를 이미 계속 실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은 아주 신봉자여서 여기 그 이 원장님은 지금 좌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격으로 그 환자를 서로 그 대면해서 살피면서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좌측의 밑에 그림은 환자가 누워 있죠. 즉 이동을 못하는 와상 환자였었는데 이분이 그 옆에 보조원을 통해 가지고, 보조원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이 원장님이 그 와상 환자의 혀를 좀 내밀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보여주세요 했는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환자의 혀가 상당히 분홍색으로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동안에 6종의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3종은 빼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해지셨네요. 라면서 그 바로 즉석에서 이러이러한 약만 투약하시면 됩니다라고 처방을 내리고 끝냈습니다. 이 상태가 이미 2016년에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거기 이 우측의 그림에 보면 약 8종의 지금 여러 가지 원격 의료 기기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례는 지금은 좀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이 더 앞서게 돼서 보강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원격 청진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이 당시에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혈당 측정하는 거라든가 혈압 측정 기타 기기들은 꽤 잘 동작했는데 그 전자청진기 원격으로 사용할 때는 그 보조자 보고 청진기를 그 환자 가슴에 대보세요라고 하면 이 스치는 소리까지 증폭이 돼서 넘어오는 바람에 그 때문에 상당히 그 진단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원격 의료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그 의료 정보의 데이터 흐름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은 딱 그 3가지 유형입니다. 센싱과 취합 및 전송, 분석 및 피드백. 그래서 센싱과 취합 및 전송은 소비자 영역이고 환자 영역이고 분석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공급자 영역이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3가지 유형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1, 2, 3, 4번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협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이 부분은 제가 전국의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병의원들을 수십 곳을 직접 현장 방문해 가면서 살펴보고 나서 이 7가지의 취약 요소 포인트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 7군데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전부터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제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관련된 그 의료 보안 비대면 의료 혹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 보안 국제 표준 문건이 있을 건가라고 해서 다 뒤져 보았는데 아쉽게도 그 원격 의료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 문건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게 ISO 27000 시리즈의 보안 표준 문건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듯이요.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ISO에서 27001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그 ISMS 리퀘어먼트가 있고 코드 오브 프랙티스가 있지만 여기에서 27799라고 하는 이것이 의료 쪽에 특화된 그 정보보호관리 체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살펴보셔야만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문서들에서는 국제표준이니까 PDCA 유형으로 갑니다. 플랜, 두, 체크, 액트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이 잘 수행됐는지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해 본 결과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서 고친다.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국제표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원격 의료 관련된 보안 가이드를 적용하는 곳은 이제 그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스텝 3서부터 스텝 7까지 요 사이에서 우리가 보안 위협 요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7가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이제 그 위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서 가장 중심적이 돼야 될 것은 우리 민감한 의료 정보, 의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위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우리 보안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고 적용이 시급한 상태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가지고 이 위험 관리하고 하는 과정을 쭉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실행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제일 위에서 RM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환경 구축,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영문으로는 컨텍스트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우리 의료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위험 평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회색 박스로 해가지고 위험 평가 돼 있는데 이게 리스크 어세스먼트고요.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하는 겁니다. 즉 위험을 식별하고 그 식별된 위험이 그 요소가 나한테 얼마만한 영향이 끼쳐질 거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계량화한 다음에 그 위험 수준이 우리가 견딜만 한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위험 수준 평가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밑에 yes, no라는 그 마름모가 있듯이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 수준이 평가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야만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판단을 내릴 때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위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위험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켜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전가시킨다는 거는 내 클라우드 센터로 그런 것들을 보내서 그쪽에서 대부분의 보안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 이거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회피하는 것은 그런 사고, 만일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을 대응할 때 사이버 인슈런스, 즉 사이버 보험으로 커버하겠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이거 지금 그 컨텍스트 이스태블리시먼트 해보니까 이 위험은 내가 무시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것, 이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IoMT 기기가 가령 10,000원짜리인데 이 10,000원짜리에 내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해 가지고 2만 원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험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방안 중에 초이스를 하는 게 처음에 위험 처리 단계이고요. 두 번째 마름모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판정을 했는데 그게 올바르냐? yes. 그러면 리스크 억셉턴스, 위험을 수용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이제 이게 되풀이돼야만 됩니다. 더불어서 우측에서 보시면 화살표들이 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요.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리뷰하는 이 단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의료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의료 정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만 되고요. 그 대응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PHD, 의료기기를 뜻하죠. Personal Health Device. 그 다음에 이 PHD가 네트워크를 타고 데이터가 전송이 됐죠. 그럴 때 인프라, 서버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인프라로 동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정보로 아주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데이터, 이게 프라이버시 데이터도 존재할 수 있지만 PHR이라고 개인 건강 기록에 대한 데이터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을 PHD,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이거로 나누어서 자산을 식별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분야별로 어디에서 위협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27005 내에서의 전형적인 보안 위협과 인위적인 보안 위협 사례에 따라서 살펴보고, 27799 의료 쪽에 특화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내에서 얘기하는 보안 위협 요소들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제가 전국의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병의원들을 다녀보면서 7가지 포인트가 현재 위협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 1부터 포인트 7까지 다 체크하면서 위험을 산정하셔야 되고, 그 산정된 그 위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002와 27799에서 얘기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위험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바대로 그 내용대로 작업을 하시되, 그 내용은 이제 보통 에셋 밸류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것들에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계량화해서 우리가 위험도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호 대책과 보안 가이드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래야만 제대로 이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례로 27799 그 의료 정보보호관리 체계 문서들을 보면 그 속에서 약 114개의 시큐리티 리콰이어먼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주 좋은 대응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스마트 의료 보안 포럼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국내 TTA에서 각종 의료 보안 표준 문서들을 한 15개 정도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지금 아이소 TC215가 의료 쪽에 국제 표준 기구인데 거기 워킹그룹 4가 의료 보안 워킹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국제 표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여기 자료들을 소개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현재 특별하게 이 비대면 의료 관련된 보안 국제 표준 문서를 제안해 가지고 현재 NP라고 해 가지고요. 초안 지금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3개년 동안 하면서 원격 의료 보안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게 될 거고, 그 제시한 것은 실제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의 닥터콜 서비스에 같이 포함해서 한번 실증 작업을 해보게 될 겁니다. 네, 이상 제가 오늘 비대면 의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